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 된 여성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남성 직업이 의사라면 여자들이 많은 걸 걸고 좋아하지요. 부끄럽게도 저도 그런 여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집은 할아버지 때에 제철 관련 사업을 하셔서 부를 이룩한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재산과 사업으로 평생 놀멍하신 분이었고요. 저 자랄 때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남자는 그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남자가 최고야. 직업, 일이 있어야 돼. 집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뭘 하냐? 존경이 안 생기는데. 니들은 세대가 바뀌어 생각이 틀리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남편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거든. 엄마는 꿈이 많은 학창시절을 보냈고 교대에 진학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는데 아버지가 결혼 안 해주면 약 먹겠다고 거의 협박하다시피 허구한 날 처가될 집에 가서 들어눕고 떼쓰듯이 데려온 겁니다. 고3 졸업하자마자요. 평생 직업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는 남자. 진절머리 나셨겠지요. 남들 점심 먹을 때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사우나 갔다가 골프 치고 새 나오는 주차장이나 건물 둘러보고 저녁이면 술 마실 건수 없나 친구들에게 전화하시는 게 일상인 남편. 친구가 최고 좋고 놀고 먹는 양아치 같은 친구들에게 호구 잡혀서 맨날 다 털어주고 술 마시고 새벽에나 들어오는 남편하고 일평생 사신 엄마였지요. 나는 걱정인 게 이 재산 모두 사라지면 물론 사라질 리도 없지만 우리는 손가락 빨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무섭다. 저렇게 할 줄 아는 게 하다못해 집안 전구도 하나 못 갈아 끼우는 사람이니 내가 뭘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너는 결혼을 잘해야 돼. 사업하는 사람도 절대 안 돼.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저는 거의 강박이다시피 전문직 남성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최고 대학 수재를 과외 선생님으로 붙여주면 뭐하나요? 저도 집안 피를 이어받아 머리가 안 좋아 삼류대학분이 못 갔는데요. 공부 못하는 저는 공부 잘하는 남자, 최고 직업 남자 하면 눈이 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문직 남성을 소개해주는 어플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저는 거기서 몇 번의 소개팅 끝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에 남편은 저를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최고 대학 의대를 나오고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레지던트 1년차로 근무하는데 삼류대학에서 식품학을 전공한 저를 결혼 상대자로 생각해서 만난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자존심이고 뭐고 제가 좋아서 눈이 뒤집혀서 죽자 사자 했습니다. 대학병원 레지던트 1년차는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없고 정말이지 가장 치열하게 살 때입니다. 샤워나 머리도 간신히 5분 내에 해치워야 하는 그들의 일상. 그런 와중에 저와 데이트를 했던 그는 정말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갈증이 나서 제가 목을 맸지요. 저와 결혼 생각도 없어 보이고 늘 무덤덤하고 무심하게 구는 사람에게요. 그날도 당직을 사흘 연달아 서고 하루 오프받아 나온 날이었는데 저녁 먹으면서 둘 다 술을 많이 마시고 충동적으로 원나잇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원나잇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아기를 앞세워서 의사와 결혼하자,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허나 아기를 빌미로 결혼에 성공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다고도 못하겠습니다. 저와 결혼 생각이 없어 보였던 그도 변했습니다. 남자들은 자기 종족 번식에 대한 집착 대단하잖아요.
중절은 안 된다고 못을 박더군요. 그리고 결혼해야지 어쩌겠어 라고 결혼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가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해서 저는 결혼하면 이 사람에게 마음과 몸을 바쳐서 아기도 훌륭하게 키우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두 손 들어 환영을 해주었고 시댁에 인사하러 내려갔는데요. 시댁은 너무 평범했어요. 뭐 의사 아들 있다고 해서 부모가 부자란 법은 없지만 시집간 손이 신우는 남의 자식일 뿐 시어머니 홀로 사셨고 언행이 그렇게 고상하시지도 않으시고 또 말씀을 너무 막 하시는 것도 거부감이 들더군요. 참 아닌 말로다가 돈이야 벌면 되는 거지만 의사 남편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지. 요즘은 의사 사위 보려면 개업까지 책임을 져주는 게 기본이라던데 댁에서는 준비가 되셨겠지? 어떤 집은 사돈 내에 아파트 한 채는 해준다고 들었지만 내가 그것까지 바라는 건 아니고. 아들 하나 잘 낳은 걸로 팔자를 고치려 드시는 건가 싶었지만 멋진 생각을 가진 남자친구가 이미 제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못 들은 척하면서 웃어넘길 아량이 있었어요. 자기, 난 대학병원에서 남아서 과장까지 할 거야. 그러니 개업해줘야 한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해. 남편의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을 반대하셨던 친가 때문에 가족과 연을 끊다시피 시부모님 두 분이서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벽 액자에 걸린 사진을 보고는 저렇게 중후하고 멋진 시아버님이 가족과 연을 끊고 시어머니를 택할 정도로 시어머니가 어디가 좋으셨을까 싶게 우리 어머니는 제 눈에는 너무 허영에 쩌들은 분 같았습니다. 외모도 특출난 데도 없고 아니 오히려 뭔가 건강하지 못해 뵈는 푸석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모습도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으셨거든요. 인사를 드리고 온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예단비, 승용차 비용 등 2억 6천을 비롯해 신혼여행 2천만 원. 병원 개업은 당신 아들이 결단코 하지 않을 생각이라니. 대신 아파트 전세금 14억을 준비하라는 통보였습니다. 친정에 말씀을 드렸더니 해줘라 해줘. 까짓것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나게 생겼는데 이제 한 10년만 있으면 대학병원 신경외과 과장이 내 사위인데 라고 하시더군요. 양가 상견례 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 탈상이 석 달 후라 날짜를 그렇게 미루는 그것만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절절 매시는 친정엄마 모습에 속이 뒤집혔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로부터 상중에는 결혼식을 안 하는 거니까요.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3년이 딱 석 달 후입니다. 그저 너그럽게 생각해 주세요. 다 애들 잘 살고 애들 좋자고 가리는 건 가리는 거니까요. 결혼식 장소도 억소리 나는 호텔 결혼식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주문을 추가까지 하시는 시어머니께 우리 엄마는 그냥 고개를 조아리기 바쁘신데 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던지요. 그렇게 제 결혼식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사사건건 어디 모피코트가 좋다더라. 어디서 가방을 보고 왔는데 너 좀 같이 가자. 고가구 전문점 좀 가자. 기타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참견을 다 하시면서 숨통을 죄시는데 있는 집에서 자라 돈 싸들고 시집가는 저도 따라가기 벅찰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물쓰듯 쓰고 있는 와중에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50년 지기 친구, 그 할아버지도 제철 관련 사업을 하셨는데 그분 빚보증을 잘못 서서 우리 집안에 몰락이 닥쳤어요.
아버지는 당신 아버지의 친구시니까 믿거라 하고 보증 쓰신 거겠지만요. TV에서나 보던 보증, 잘못 써서 집 날리고 재산 날리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해당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보증 이야기는 길게 하면 가슴이 아프니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우리 아버지가 월세 받으시는 건물 날아가고, 집 날아가고, 주차장 날아가고, 사업장 날아가는데 정말 순식간에 모래같이 사라지더군요. 결혼 준비하다가 모든 게 올스톱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결혼식을 취소하면 했지 이 결혼 진행은 안 된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어머니와 생각이 틀렸습니다. 제 뱃속에 든 자기 새끼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으니까요. 집도 자기가 알아서 장만할 테니 결혼식이고 신혼여행이고 다 취소하고 살림만 합치자고 말하는 남편이 새롭게 보이고 우러러 존경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늘 말씀하시던 남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생기게 된 거지요. 내가 어차피 1년 차라 신혼여행 빼기도 눈치 보여. 차라리 잘 됐어. 친정의 부도 아닌 부도는 친정엄마의 친정으로 부모님과 동생이 도피하는 걸로 마무리되고 우리는 그렇게 남편이 준비한 24평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샀으니 우리 집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평수는 상관없었고 그저 남편의 책임감에 부응하는 길은 좋은 아내가 되어주는 것이라는 결심을 새롭게 다져갈 뿐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아이를 건강하게 낳고 잘 키워가며 대학병원 신경외과 과장을 꿈으로 하고 있는 남편 뒷바라지를 이 몸 바쳐 할 각오를 다지고 또 다녔던 시간이었네요. 그렇게 건강한 아들을 낳고 저는 친정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은 이미 시집와 여기가 내 집이기 때문에 내 행복에 젖어들었습니다. 단 하나, 아기랑 남편과 셋이서 알콩달콩 못하는 건 아쉬웠지요.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의 레지던트 생활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쪽잠을 자면서 수술방까지 두루 섭렵해야 하는 1년차,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남편은 정신없는 의국 생활을 하는 사람답게 전화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들어올까 말까 한 남편이 자기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 마음이 아파서 제가 아기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면 늘 지금 코로나가 창궐해서 이 난립한 시국에 어디로 오겠다는 거야 라고 굳고 말렸어요. 이 귀여운 아기의 옹알이 그리고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저만 즐기는 게 안타깝고 또 아빠 얼굴도 못 익히고 자라는 아기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저는 열심히 동영상을 찍어서 남편에게 보내주었지요. 남편은 늘 너무 힘들다. 오늘도 수술방에 2번 들어갔어. 어제는 2시간이나 잤나? 글쎄 시간 보는 게 무서워서 시계 안 보고 자서 모르겠다. 아기도 너무 보고 싶고 당신도 너무 보고 싶다. 라고 답신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는 일하느라 가정에도 못 있는 그가 불쌍하고 애틋하기만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면 수술복 위에 패딩 잠바 하나 걸치고 일주일에 한 번 들려서 2-3시간 있다가 가는 남편. 그는 우리 가정을 위해 가장으로 그리고 성공을 위해 달리는 성실한 의사 기관차로 보였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쉬지도 못하는 기계처럼 일을 하니 저는 홀 시어머니께 잘해야겠다고 그게 남편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시집 올 때보다 하루가 다르게 푸석푸석해지시는 시어머님이 신경이 쓰이기도 했지만요. 남편이 없어도 아기를 데리고 한 달에 2번은 꼭 찾아봤습니다. 다른 여자한테 장가갔으면 떡 벌어지게 해받을 아들에게 시집 오면서 아무것도 해온 것 없는 며느리에게 막말을 하실지라도
저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시어머니께 표현해야 하는 걸로 믿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놀고 먹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대학도 삼류, 응?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나가서 폐지나 주우으면 딱이겠구만. 의사 아들 체면 생각해서 그것도 해라 못하겠고. 제가 아무것도 해온 게 없는 것도 말씀의 끝에 꼭 붙이시는 건 기본이셨지요. 도대체가 뭐 하나 변변한 것도 없는 주제 아니냐? 너 딱 하나 친정에 돈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네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제게 막말하시는 건 하시는 거대로 시어머니는 조금 이상한 분이셨어요. 제 결혼식 때는 뵐 거라 예상했던 신우도 한 번 본 적 없고 당신 따님인데도 신우 이야기 하시는 걸 뵌 적도 없거든요. 저도 손잇 신우랑 몇 번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게 다인 사람이라 신우가 자기 어머니한테도 살가운 사람은 아닌가 보다 짐작만 했을 뿐이지요.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친구가 없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시어머니 동생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 앞에서 친지나 친구하고 통화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제 어머님 연세의 여성분들은 대체로 남편보다 친구가 좋다, 뭐 그런 마인드 들이시잖아요? 점심때 친구들 만나 점심 드시고 대화하시고 들어오시는 것, 점심때 식당에 가보면 모두 어머니 또래 아주머니들 개 같은 거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대체로 전화도 얼음 상태, 고독한 성에 혼자 갇힌 그런 분위기를 풍기셨으니까요. 하긴 좋아 보이지도 않는 성격, 저 밉상 말투,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막말, 누가 친구를 해주겠냐마는요. 그날은 남편이 오랜만에 비상 걸릴 염려 없는 오프라면서 일찍 들어와 아기하고 놀다가 저와 맥주 한 잔을 했습니다. 부부다운 모습을 연출한 밤이었는데 맥주를 여러 캔 마신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나 말이야, 대학 때 공부를 못했어. 그런데 언제부터 이를 물고 공부했는지 알아? 그날 이야기한 남편의 이야기를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부모 재력, 명예 빵빵한 집안 틈에서 놀던 하나도 안 친한 학급 여자 동기와 수업을 옆자리서 듣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한석아, 네 엄마 아빠 뭐 하셔? 그건 왜? 엄마는 그냥 가정주부고 아버지는 회사원인데. 어머나, 그럼 부모님 의사 아니셔? 왜? 꼭 부모님이 의사여야 의대에 들어오는 거야?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머리가 있어야 하잖아. 헐, 너 그러고도 공부 따라가겠니? 라고 하더랍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죽자고 공부해서 지금 레지던트까지 오게 된 거고 그 여자 동기는 그냥 의대 본가만 하고 시집 가버렸답니다. 그날 그 이야기를 해주는 남편의 눈빛은 슬퍼 보였어요. 남편은 그렇게 늘 지친다,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힘든 병원 생활을 이어갔고 저는 가정에서 육아와 살림을 했습니다. 아기가 밤낮을 뒤바꾼 채로 몇 개월을 지내는 통에 저도 너무 힘든 일상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벨을 눌러서 나가보니 부동산에서 왔다고 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분들과 연락이 안 된다며 가보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기 아버지하고 연락이 안 되네요. 월세 석 달 밀린 거 이번 주 내에 안 보내주시면 보증금에서 까시겠다고 하네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 집은 우리 집인데 누가 집주인이냐고 물었더니 집주인은 따로 있고 2세대는 월세고 자기가 직접 소개를 시켜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역시 바로 연락되는 법이 없는 남편은 답이 없고 생활비를 주고받은 공용통장에 접속해 보았더니 글쎄 남편이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도 5개월간 2번 들어오고 말았다는 걸 저는 그제야 눈치를 챘습니다. 사실 카드값도 저절로 나가고 돈 문제는 남편이 알아서 하니 저는 마트 같은 거, 온라인 쇼핑하는 거 카드만 긁으면 됐거든요. 결국 그날 저녁
늦게 남편과 통화가 되어서 부동산에서 찾아온 이야기도 하고 생활비를 안 넣어준 이유도 따지듯이 물었어요. 야, 그럼 너가 해온다는 거 하나도 못 해오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월세로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네 마음이 편했겠냐? 너는 내 깊은 마음을 정말 몰라준다. 그래, 나 돈 모자라서 월세로 했어. 그 이야기를 들어도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해온다는 집을 못 해와서 그가 이렇게 바람막이 되어준 거는 감사한 일이나 그렇다고 월세를 굳이 매매라고 속인 거는 남편에 대한 의구심의 시작이었지요. 또한 생활비 문제는 집안 부동산 문제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통장 거래를 띄엄띄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남편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고 뭔가 깨름칙했지만 저는 밤낮이 바뀐 아기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자는 상황에서 머리가 늘 멍했어서 기타부타 길게 따지고 싶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기랑 한참 놀다가 좀 자겠다며 방에 들어가고 늘 그렇듯 단 몇 시간만이라도 깊은 잠을 자라고 저는 아기랑 아기 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방에 남편 핸드폰이 있더군요. 비상 연락 올지도 모른다며 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던 사람이니까 방에 가져다 주려고 핸드폰을 들고 안방으로 이동하는데 카톡이 오는 거예요. 이게 카톡을 읽으면 읽은 표시가 나니까 남편이 알면 기분이 나쁘니 안 읽고 싶어도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계속 오니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의 프로필 사진이 남편하고 찍은 여성 사진인 겁니다. 이게 뭔가 하고 부들거리면서 클릭하려는데 남편이 어느 사이 핸드폰을 낚아채면서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100년을 함께 산 사이라도 배우자 폰은 봐서는 안 되는 거 몰라? 그 여자 누구냐고 따졌더니 대답을 않고 잠바를 걸치고 나가더군요. 하도 황당해서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날 내내 안 받는 거예요. 하긴 두어 시간만 자고 나가서 오늘은 응급실 당직을 선다고 했으니 안 받는 게 당연하지요. 응급실은 그야말로 일초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곳이고 부부 사이의 불안은 불하고 일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부터 남편은 연락 두절되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어도 저녁 늦게는 꼭 연락을 주었는데 며칠을 카톡은 확인을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 인간이 바람을 피긴 폈구나. 바람을 핀 걸 정통으로 들켜서 저리 도망 다니는구나 직감을 했습니다. 세상에나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레지던트 1년차가 하루에 2시간이나 잘까 말까 하면서 바람 필 시간은 언제 있는지 기가 막혔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긴 남자들은 치마만 둘러도 좋아하고 남의 여자에 눈 안 돌리면 남자도 아니라는 말. 젓가락만 들 힘이 있어도 그 생각을 하는 종족들이라는 소리는 학교 선배 언니들이 늘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주 황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도 전화고 뭐고 연락이 안 되니 약이 오른 저는 아기를 데리고 시어머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하소연한다 한들 제 편들어줄 분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당신 아들이란 인간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었고 아들의 비행은 그를 낳은 어머니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역시 제 생각대로 시어머니는 몹쓸 놈 소리 같은 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너나 잘해. 몸간수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랑 결혼한 내 아들이다. 책임져주면 된 거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여자로 어떻게 저런 말씀을 막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몸간수도 못하는 여자인 너를 뭘 믿고 결혼을 한 내 아들도 그렇지만 그나저나 설마 이 아이가 내 친손주 맞긴 한 거지? 너 그거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배락을 맞아도 할 말 없는 거 알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야기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어쨌든 훗날에 신경외과 과장 자리 오르면 넌 과장 사모님 되는 거니까 몸바람 따위는 그냥 참고 살라는 거지요. 도대체 뭘 자시면 저렇게 살이 찌고 붓나 싶게 날로 부으시는 어머님 얼굴과 그 심보와 막말들, 듣기도 보기도 싫어서 저는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2주가 넘게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되고 카톡은 계속 씹고 너무 열이 받고 제가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 모르겠어서 자주 접속해서 아기 관련 정보도 얻고 하는 맘카페에 접속해서 글을 올렸어요. 일종의 하소연이랄까? 생활비며 부동산건이며 바람질까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기분도 그렇지만 인생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게시물에 달리는 댓글들에 답글도 달면서 위로받고 무엇보다 남편 버릇 단단히 고치는 방법 같은 것, 외도한 남편에게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같은 것도 배우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싸구려 싸움은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이게 단순한 몸바람이 아니면 이혼도 불사할 각오였으니까요. 그런데 이틀 후 이상한 쪽지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락을 드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지우맘님의 게시글을 카페에서 읽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서울에 사는 김지선이라는 사람이고 28세입니다. 저는 지금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에요. 남자친구는 땡땡 대학병원 신경외과 레지던트 1년 차이고 이름은 땡땡땡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병원인 것도 그렇고 제 남자친구 경우와 너무 비슷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싶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똥똥똥-똥똥똥똥-252 전화도 좋고 카톡도 좋으니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자친구 이름은 틀리지만 카톡 친구 추가를 했습니다. 했더니 세상에 그날 남편에게 카톡 온 그 여자 프로필인 거예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은 마음도 잠시였고 그 여자와 주고받은 이야기를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는 한 남자를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에게도 저와 만났던 방법 그대로 전문직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지 2달 됐고 남자친구가 역시나 레지던트 1년 차라 자주 데이트할 수 없고 그래서 동거를 시작했는데 월세가 밀린 것도 똑같았습니다. 오피스텔이었는데 오피스텔 건물주는 기업식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월세는 한 달도 밀리면 안 되는 거고 바로 보증금에서 삭제 들어간다고요. 그 여자가 제게 지금 찾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확히 눈으로 아기를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선은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카톡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하니까요. 어쨌든 다음 날이면 카드값 나가는 날이고 통장은 잔고가 없고 핸드폰 사용료부터 모든 공과금을 내야 하는데 무엇보다 아기를 위한 용품이며 분유들을 사야 하는데 너무 막막했습니다. 우선은 이 알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까지는 고달픈 생활 중인 친정에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친정에도 못 기대고 뻔한 시어머님께도 손을 벌리기 싫었어요. 저는 일단은 돈이 너무 급했고 제 카드로 대출을 2천만 원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당장 월세는 내야겠고 마트도 가야 하니까요. 아기를 키워야 하니까 생활에 있어서는 한치도 오차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카드 대출한 돈이 통장에 들어오고 다시 카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저는 아기를 업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을 만나러요. 아무리 병원이 바쁘다지만 자기가 의사면 의사지 이렇게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건 제가 처음에 우러르던 그 책임감은 1도 없는 모습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돌도 안 된 자식이 있는 인간이 다른 여자랑 동거까지 하고 결혼을 약속했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한참 코로나로 예민한 시기였기 때문에 안내 데스크에서 남편을 찾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는 신경외과 병동으로 연결했고 몇 번의 확인 끝에 신경외과에는 땡땡땡라는 1년 차고 2년 차고 3년 차고 그런 이름의 레지던트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차라리 꿈이었으면 싶었고 눈앞에서 작은 먼지가 마구 날아다니는 그 아슬아슬한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까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급하게 30분, 40분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 집에 올 때마다 잠바 안에 수술복 복장으로 들어오던 모습하며 땡땡 대학병원 가운하며 제가 그동안 너무 익숙하게 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한갓 꿈이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우선은 아기가 깰 시간이 되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난 후 남편에게 다시 카톡을 했습니다. 나 김지선 씨하고 통화했어. 나 그 여자랑 만나러 가기 전에 자기부터 만나고 싶어. 그리고 자기 땡땡 대학병원 레지던트 아닌 것도 알아. 되도록 빨리 연락 줘. 당신 자식이 여기 있어. 최소 나한테는 모든 진실을 다 알려주길 바래. 약 2시간가량이 지나서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그는 아주 덤덤한 모습이었고 차라리 후련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해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은 땡땡 대학병원 신경외과 간호조무사였답니다. 아버지가 집안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엄마와 결혼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시느라 그런지 그 우울증 그리고 신경질적인 태도와 행동이 유독히 심하셨다고 해요. 그 신경질적인 혹은 히스테릭을 보며 자라온 자기 어린 시절은 불우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출난 머리가 아니었던 남편의 꿈은 의사였대요. 무엇보다 신경외과 같은 것을 전공해서 아버지의 유별난 히스테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었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고난 머리가 있는 법, 성적이 너무 안 좋아 고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하고 간호학원을 1년 수료한 후 간호조무사로 취직이 되었다네요. 신혼 초에 말한 의대 재학 시절 여사친과의 경험담은 아마도 자기의 꿈을 투영해서 풀어낸 스토리라고 이해해주면 된다고 하면서 울더군요. 땡땡대학 신경외과 간호조무사로 들어가고 열심히 일을 한 남편은 아무래도 자기의 꿈이 의사였기 때문에 팀 동료들보다는 의사들을 쫓는 눈길이 강했는데 좋은 의사들한테는 잘해주고 싶고 나쁘게 대하는 의사들한테는 남편도 도와주기 싫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전공의들이 텀 체인지라고 해서 몇 달마다 바뀌는 그런 게 있는데 오래 볼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잘 보이려 하고 친해지려 하는 자기 모습이 구차했답니다. 자기 모습이 구차해지니 만사가 짜증스럽고 트러블도 생기고 자존감을 깎아먹는 일 못하는 자신도 밉고 동료들의 함부로 하는 말도 미워서 우울증 약까지 먹어가며 일을 했다네요. 그러다 결국 일이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고 받았던 4년치 연봉으로 살아온 거랍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신경질환이 그렇게도 싫었는데 그게 자신에게 고스란히 영향력을 주어서 자신은 의사에 대한 이루지 못할 꿈에 시달리다가 결국 내가 의사라는 걸 누구에게 투영받고 싶었고 그래서 전문직 소개팅 어플에 가입을 하게 된 거랍니다.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누가 날 의사로 믿고 대해주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길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전문직 소개팅 어플이었단 거죠. 남자들은 자기 여자에게 인정받을 때 가장 성취욕을 느낀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아마 그런 종류의 희열이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기를 낳고 관심이 온통 아기에게 가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거랍니다. 다시 의사로서의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 거지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내 울던 저는 안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병원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고 어디에 가 있었어? 집에서 20분 거리의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가슴에서 작은 회오리가 뭉게뭉게 일어나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평생에 걸쳐 시달려온 열등감과 트라우마 상처들이 오늘날의 남편을 잊게 한 겁니다. 그런 남편의 트라우마를 시어머니는 보듬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저한테 과하게 하신 거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고 많은 부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아들의 아픔을 감싸는 어미의 태도로만 보기에는 혼수 요구부터 너무 과한 뻔뻔함이었거든요. 하긴 사람이 뻔뻔하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갖은 나쁜 언행들이 속출하는 거겠지요. 어쨌든 남편이 거기까지 말하면서 우는데 저도 울었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의 아빠, 아기를 사랑해주는 내 남편의 아픔이 가슴 절절하게 다가오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군요. 저는 남편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장에 떠오르는 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정식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할 생각이 있으면 계속 공부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밀어주겠다고요. 제가 아가씨 때 굳이 취직할 필요도 의사도 없어서 2년 놀다가 시집 온 거지 취직을 하려고 들면 언제든 취직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촌 언니가 서울로 놀러 오는 외국인 여행객들 대상으로 한옥스테이를 운영하는데 거기 주방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며칠 전에 들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취직 부탁도 해놓은 상태였고요. 남편은 울면서 자기 너무 고마워. 나 정말 실력은 안 되지만 특별 전형 아니면 학점은행제를 준비해서 간호대학을 가도록 할게.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과 이별한 내연녀와의 보증금을 빼고 원룸 보증금을 빼고 집 보증금을 빼서 우리는 작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살아보는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늘 화려하게 살았던 제 삶을 접고 이제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는데. 남편은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 간호대학 특별전형을 준비했고 저는 사촌 언니가 운영하는 사업에 주방을 맡는 걸로 취업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파이팅을 했습니다. 친정에는 남편이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정식 간호사로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모든 걸 비밀에 붙이기로 했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카타부타 사과도 없으시고 다만 그 말 한마디는 하셨습니다. 너도 새끼 키우니까 알 거 아니냐. 자식 키우는 애미 마음이 어떤지. 자식이 죽을 죄를 지어도 그 벌 대신 받아주는 게 어미라는 사람들이다. 라고요. 제게 하신 극강의 행동은 이해 못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어머니 그 자리까지 부정할 수 없는지라 그저 수긍도 긍정도 아닌 제 할 도리만 하는 며느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시어머님이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소견이 나오더군요. 왜 이렇게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집에 막아 끼이나 속상했지만 짜증내는 건 옳지 않다고 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어머니는 근래 1, 2년 사이에 자꾸 부어서 뭔가 의심은 했지만 결국 단백뇨였냐며 신장병 초기 증상이라 크게 걱정이 안 되셨던 모양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담당이를 만나러 갔는데 담당의 의견은 많이 틀렸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니 당뇨 합병증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당뇨 합병증은 언제든 급격하게 위험으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니 주의하셔야 하고 합병증이 생기면 최대 3개월까지 보고 당장 합병증이 생긴 그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 이식을 권하는 거겠지요. 어머니의 혈액형이 O형이고 남편은 A형이었습니다. 이틀 고민한 후 남편의 결정은 아들인 본인 신장을 남한테 이식해주고 다른 사람 신장을 어머니께 1순위 수여자로 받게 해드리겠다는 결정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뭘 그렇게 복잡한 절차로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젊고 태생이 건강한지라 신장 이식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인데 그걸 못 해드리나 그런 갸륵한 마음보다는 뭐랄까 남편과 아기 그리고 저
우리 가정에 대한 앵마기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머니께 신장을 드림으로 앞으로 우리 가정은 평화와 직진만이 있다라는 기원을 담은 마음을 이해하시겠는지요? 장기 이식을 재단에 바치는 간절하고 소중하고 절절한 기도의 제물로 생각한 겁니다. 결혼도 하셨고 앞으로 둘째도 가지셔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담당의가 묻더군요. 괜찮다고 대답했고 저는 적합성 판정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수술 전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으시다고 해서 수술 날짜를 어머니와 담당의와 조절해서 드디어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 날짜를 앞에 두고 저는 준비할 게 너무 많았지만 무엇보다 내 아기와 한동안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게 슬펐어요. 어머니의 선, 이번은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이 하도 안심시키니 어머니 걱정은 덜었지만요. 드디어 이틀 후로 수술 날짜가 잡히고 남편은 어머니 입원 병실을 지키고 있고 저는 저대로 신란해서 뒤척이다가 남편이 좋아하는 마카롱을 사들고 아기를 업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냥 왠지 남편이 보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입원실이 4인실이라 늘 병실 문이 오픈되어 있었고 드나들기가 편하고 환자들 모두 잠들기 직전 시간이라 고요해서 더욱 발소리를 죽이며 병실 문 쪽으로 다가가는데 안에서 말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하필이면 제가 출장 잡힌 기간에 수술을 하셔서 곁에 있어드리지도 못하고 너무 죄송해요. 시선이 네가 오죽이나 바쁜 애여야 말이지. 사부인은 뭘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셔서. 암튼 위로금은 고맙다고 전해드려라. 상견례도 아직 못한 사돈을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니 고마울 뿐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돌아서서 병원을 나와 택시 정류장까지 언덕을 걸어 내려와 택시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만난 후 계속되는 이런 결정적인 타격들에 익숙해진 건지 저 자신을 이해를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집에 돌아와 친정엄마 품에서 자고 있는 아기를 데려와 품에 안고 잠들며 많은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씻고 저는 집을 나와 땡땡 대학병원 총무과를 찾아갔습니다. 신경외과 간호부에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중에 땡땡땡가 있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묻기에 가족관계 증명서 떼간 것을 보여주며 남편이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간 근무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신경외과 간호부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수간호사 선생님을 찾았고 2시간 기다린 끝에 그분과 20여 분간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 상황을 솔직히 다 말씀드리면서 남편이 왜 그만두었는지를 알고 싶다고 질문을 했더니 정말 뜻밖의 대답을 들었어요. 허언증 때문이에요. 도저히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허언증이 심한 사람입니다. 민하우젠 증후군과 리플리 증후군하고도 또 틀린 것 같습니다. 병적이에요. 어떻게 결혼을 하셨는지 의외네요. 하긴 뭐. 라고 하면서 의미심장한 눈길로 저를 보더군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내 형편없는 기본 실력은 그렇다 치고 일에 대한 추궁을 받으면 그냥 남의 핑계는 기본에다가 일적인 면뿐 아니라 괜한 이간질, 괜한 거짓 증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저는 집에 돌아와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늘 문자 메시지만 주고받으며 간신히 어색함만 지우며 지내던 신우와 첫 통화였어요. 하긴 결혼 후 6개월 만에 남편 일이 터졌으니 신우 생각할 틈이 없었던 거지요. 신우는 드문드문 더듬는 띄엄띄엄 이야기하는 제 말을 듣더니 올케 현재 어디 사냐고 물으시더군요. 광화문에 산다고 말씀드렸더니 20분 후에 찾아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신우는 시어머니랑은 많은 틀린 분위기였어요. 액자 속의 시아버님을 많이 닮은 신우를 통해 들은 이야기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토록 시어머니와 남편, 즉 모자지간에 극심한 허언증에 시달리다가 우라병을 얻으셔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친가와도 모든 인연을 끊게 된 계기도 시어머니의 극심한 허언증 때문이었고 시아버지의 정신적인 질환과 히스테릭과 신경질도 모두 두 모자의 허언증에 시달림을 받아서 생긴 증상이라네요. 신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하던 해 바로 독립을 했고 자기 엄마의 허언증과
남동생의 허언증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집에 발을 끊고 지냈는데 아버지는 그러실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자식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그 죄까지 받아들이는 게 부모란 존재고 또 그 자식 낳아준 사람이 아내라는 사람이니까 죽으나 사나 같이 한 공동체로 끼고 살다가 결국 우라병을 얻어 돌아가신 거랍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간호학원을 1년 수료한 후 대학병원에 들어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허언증으로 쫓겨났고 자신을 의사로 대우해주는 사람과의 친교, 그건 바로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의 연애와 결혼뿐이 없는 고로 전문직 소개팅 앱을 통해 저를 만난 겁니다. 시어머니 또한 허언증으로 시어머니 당신의 시댁에서 인정받을 수 없었고 연을 끊고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허언증이 심하니 친구들이 있을 수가 없지요. 자기 속으로 낳은 딸도 당신을 안 보려고 하는데 하물며 남일 뿐인 친구들이 보려고 할까요? 허언증. 네, 하나의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개선의 효과를 위해 얼마든지 심리치료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 사람들 시어머니는 저를 모욕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혼수 문제로 모욕했고 시집 와서 당신의 핏줄을 낳아주었는데도 끊임없이 모욕했고 저의 신장을 이식받을 생각으로 입원해 계신 와중에도 또 다른 며느리 희생양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작자들 몸속에 제 신체의 한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하니 도저히 못 참겠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러 들어가면서 저는 김지선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저를 상대조차 하지 않고 경멸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더군요.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카톡을 그만둔 후 처음 하는 연락이지만 반응 자체가 너무 틀리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 재빨리 덧붙이더군요. 정신질환을 우습게 봤다가는 큰 코 다쳐요. 하루빨리 치료를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재차 확인을 했더니 김지선 씨는 저를 허언증 환자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모함을 했겠지요. 어차피 저한테는 모든 걸 들켰고 털어놓았으니 남편을 계속 의사로 보고 인정해줄 누군가는 딱 하나, 김지선인데 그녀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겠지요.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냐고 따지고 드는 김지선에게 저를 광적인 허언증 환자라고 거짓말을 해놓은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파렴치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저는 김지선 씨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주었어요. 더 이상 제 남편으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는 걸 용납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리 예약해둔 병원 입원실 입구까지 갔습니다. 제가 들어가 입원할 병실이지요. 그렇게 한 10초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이 들고 다음날 저는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고 사촌 언니의 홈스테이로 옮겼습니다. 물론 아기를 데리고요. 남편의 카톡은 빗발쳤습니다.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요. 개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멋있는 척했던 진짜 이유를 알고 나니 비웃음이 입가에 맴도는 거예요. 당연히 간호조무사가 병원을 차려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었겠지요만. 제가 하루에 10번을 카톡을 하면 읽고도 대답 한마디 해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읽고 그냥 씹던 매너를 그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니네 엄마라도 이럴 거야? 너 나한테 무슨 원수가 져서 수술 날짜를 앞두고 이러는 거야? 부터 갖은 폭언에 협박에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렇기도 하겠지요. 지네 엄마니까요. 당뇨 합병증이 그렇게 무섭다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허언증 환자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엄마 아픈 건 당신이 고칠 일이지 허언증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 살아온 것도 모자라 그 나이에도 허언증을 못 고치고 사시는 웬 늑다리 할머니를 제 품에 안고 갈 마음이 없다는 걸 확실히 인식시켰습니다. 저의 의지를 눈치챘는지 시모와 남편이 카톡으로 번갈아 가며 그야말로 철저하게 빌고 용서를 구하더군요. 저는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고쳐질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고쳐질 사람들이면 한평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7개월 후 시어머니는 결국 당뇨 합병증 쇼크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로 일반 치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처는 처고, 자기 새끼는 자기 새끼니 양육비는 넣어주어야 하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허언증을 하루빨리 치료받아서 간호조무사로 이 사회에 악영향 안 미치면서 그저 악영향 안 주는 걸 목표로 살아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